고아라니!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여기 보스턴의 한 가정 집안,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한 젊은 여성의 말에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인데요.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남성 앞에서 젊은 여성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잠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에서 부교수직을 맡고 있는 레이첼 골드스타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자란 보스턴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미국 독립혁명의 발상지이자 현대 미국의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인 보스턴은 정말 특별한 도시예요. 찰스 강을 따라 늘어선 붉은 벽돌 건물들, 보스턴 커먼의 푸른 잔디, 그리고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이 모여있는 이 도시는 제게 늘 자부심의 원천이었죠. 저는 이 보스턴의 유서 깊은 유대계 가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주변 어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고등학교 시절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 하버드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을 때는 지역 신문에 제 얼굴이 실리기도 했어요. 대학 시절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동시에 컴퓨터 과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당시 IT 산업이 급성장하던 때라 두 분야를 접목시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이 적중했죠. 졸업 후 실리콘밸리의 유명 IT 기업에서 일하다가 25살의 나이로 하버드 경영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했어요. 30살의 나이에 하버드 최연소 부교수가 되었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 축하해 주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 제 삶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삶은 완벽해 보였을 거예요. 명문가 출신에 뛰어난 외모, 탁월한 두뇌, 그리고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교수직까지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늘 공허했죠. 수많은 남자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제 외모나 지위에만 매료된 것 같았습니다. 데이트를 해봐도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한 번은 실리콘밸리의 유명 CEO와 만났는데 그는 내내 자신의 회사 주가에 대해서만 얘기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할리우드 배우와 데이트를 했는데 그는 자기 팬들의 반응이 어떨지만 걱정했습니다. 물론 제 잘못도 있었겠죠.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외모나 지위가 아닌 제 내면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로맨스를 꿈꿨던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연애에 대한 흥미도 잃어갔어요.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제 수업을 듣겠다고 줄을 서는 학생들을 보면서도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죠.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 맞나? 하는 의문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과장님으로부터 서울대학교와의 학술 교류 프로그램 참여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한국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심했죠. 한국에 대해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제가 자란 환경을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스턴의 유대계 엘리트 가문에서 자란 저는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거든요.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후에도 제 세계관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할 수 있었죠. 특히 같은 과의 중국계 미국인 교수인 마이클 장 교수의 영향이 컸어요. 그분은 늘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장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재벌 시스템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야. 소수 대기업이 경제를 좌우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혁신을 저해하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 암기와 시험 점수에만 치중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는 실패하고 있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덕분이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한국 경제의 한계를 지적하셨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비판적이었어요. K-팝이나 K-드라마의 인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문화적 깊이가 부족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거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나요. 심지어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현하셨죠.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기술은 대부분 중국의 화웨이, 텐센트, 샤오미 같은 기업들의 모방에 기반한 거야. 진정한 혁신은 아직 부족해. 이런 식의 발언들이 제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저도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게 됐어요.
K-팝이나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과대평가된 거야, 곧 식상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답니다. 한국의 IT 기술이나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중국이나 일본 기술의 아류일 뿐이라고 여겼고, 혹여나 지인들 중에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애플의 아이폰을 쓰라고 권유했죠. 물론 저는 당연히 아이폰을 쓰고 있고요. 이렇듯 한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의 대학교와 학술 교류라니 저는 그런 곳에서도 교류할 것이 있나 하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과장님께서는 제 교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며 저를 설득하셨고,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학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크게 당황했어요.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들, 서울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까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지식이 무언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운명처럼 그를 만났죠. 서진우라는 남자를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묘한 설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호감 그 이상이었죠. 그날 저녁 환영 만찬이 있었어요. 갑자기 제가 마시던 와인잔을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진우가 번개 같은 속도로 잔을 받아냈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저는 그의 눈빛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죠. 창피함과 감사함, 그리고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 후 진우의 모습은 저를 계속해서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처음엔 약간 당황스러웠죠. 한국인이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경영 이론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죠. 진우의 세련된 매너는 또 어떻고요? 정중하면서도 부드러운 그의 말투, 상대방을 배려하는 섬세한 행동 하나하나, 그동안 만났던 거만한 엘리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이게 바로 한국의 예의범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경영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접목시키는 방안 등 그의 아이디어는 실리콘밸리의 천재들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정한 지적 흥분을 느꼈어요. 그와 대화를 나눌수록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아시아 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부끄러움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한 흥분이 밀려왔답니다. 한국 방문 동안 저는 진우와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 교수님의 말들이 그냥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말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장 교수님은 한국의 재벌 시스템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했지만 제가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활기찬 분위기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에 깜짝 놀랐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 암기에만 치중한다는 말도 있었죠. 하지만 서울대학교를 방문해보니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진우가 소개해준 몇몇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들의 통찰력 있는 질문들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에 감탄했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장 교수님의 말은 틀렸더라고요. K-팝이나 K-드라마는 문화적 깊이가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 문화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깊이 있는 것이었어요. 고궁에서 본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 그리고 현대 미술관에서 만난 한국, 현대 예술의 독창성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았죠. 기술력에 대해서도 편견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은 대부분 모방에 기반한 거야 라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본 한국의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5G 네트워크, 최첨단 반도체, 혁신적인 수소차 기술 등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한국이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라는 걸 실감했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 실제로 느낀 점은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함께 경험하며 진우에 대한 제 마음도 더욱 깊어져 갔답니다. 그의 나라, 그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서 진우라는 사람 자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귀국 후에도 진우와 저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죠. 시차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제 수업 준비 과정을 들려주었죠. 때로는 깊은 밤까지 이어지는 영상통화로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게 됐어요. 진우가 보내준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을 보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갔죠. 그러던 어느 날 진우에게 연락을 해도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지도 않았죠. 혹시 진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진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고, 강의실에서 강의를 끝내고 진우에게 연락이 왔을까 급한 마음에 문을 나가고 있었는데 문 앞에 웬 남자가 서 있는 거였어요.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한 저는 옆으로 피해가려고 했죠. 그 순간 그 남자의 손이 저를 붙잡는 것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 남자는 바로 진우였습니다. 순간 연락이 안 돼 저를 걱정시켰다는 속상한 마음과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는 기쁜 마음이 교차되며 눈물이 났습니다. 진우는 제가 눈물을 보이자 저를 꽉 안아주며 놀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진우는 서울대학교와 진행한 학술교류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하버드대의 방문학자 자격으로 일주일 정도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이 아닌 미국에서 진우를 만났다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설레었어요. 저와 진우는 일주일 동안 하버드에서 학술 교류도 진행하고 보스턴의 유명 관광지를 다니며 데이트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그렇게 꿈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로건 국제공항에서 진우를 배웅하고 돌아오면서 진우에 대한 제 마음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깨달았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남자친구에 대해 말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진우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그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 상황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말없이 저를 쳐다보시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레이첼, 넌 정말 우리 가문의 전통을 무시하고 싶은 거니?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어머니는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셨어요. 아시아 남자라고? 네가 지금까지 만난 훌륭한 유대인 남자들은 다 어디 갔니? 데이비드는? 아니면 조나단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한국에 대한 편견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경제적인 측면을 지적하셨어요. 한국? 그 나라 경제가 어떤지 알아? 재벌 몇 개가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던데 내 미래가 걱정이다. 어머니는 문화적 차이를 걱정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 너무 가부장적이라고 들었어. 네가 거기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니? 동생 마이클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어요. 누나, 한국 남자들 키가 작다면서 누나가 그 사람보다 더 크면 어쩌려고?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가족들의 편견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했죠. 아버지는 다시 침묵하시다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레이첼, 정말 진지한 거니? 문화적 차이나 거리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이셨죠. 아직 젊은데 그렇게 먼 나라 사람과 연애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내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 거고? 가족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격앙되었지만 그들의 우려와 실망감은 분명히 느껴졌어요. 특히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걸렸죠. 우리 가문의 전통을 생각해봐. 내 할머니가 이걸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실지 알아? 그 순간 저는 제가 마주해야 할 것이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 뿌리박힌 편견과 문화적 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반응이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저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도 알아차렸죠. 가족들을 설득하려 노력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진우의 훌륭함, 한국의 발전상 등을 열심히 설명했죠. 하지만 그들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이상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건 진우의 배경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동생이 무심코 그 사람 고아라며 라고 말했을 때 식탁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사실 진우는 고아가 아니라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인 것뿐이었는데 이 오해로 인해 가족들의 우려는 더 깊어졌죠. 가족 배경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니?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진우의 따뜻함, 성실함,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알리려 했지만 가족들의 편견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들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우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밤마다 울면서 고민했죠.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이 관계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도 될까?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가족들에게 한국 방문을 제안하기로 한 거죠. 직접 한국에 가서 진우도 만나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제안에 가족들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저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의해 주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가족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진우를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온갖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가족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죠. 이게 정말 아시아의 공항이야?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공항의 첨단 시설들,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 그리고 효율적인 입국 절차까지 가족들은 하나하나의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특히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체험하면서 동생 마이클의 입이 딱 벌어졌죠. 와, 미국보다 더 앞서 있잖아.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 가족들의 눈은 차창 밖으로 쏠렸습니다. 넓은 고속도로, 정돈된 도시 경관과 고층 빌딩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그 모든 것에 어머니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죠. 레이첼, 네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구나. 꼭 뉴욕을 보는 것 같아.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가족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에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셨죠.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다니 정말 아름답구나. 진우를 만나기로 한 강남의 한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진우를 보는 순간 가족들의 표정이 확 변하는 걸 느꼈죠. 188cm의 훤칠한 키에 세련된 정장 차림의 진우는 가족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나 봐요. 안녕하세요. 레이첼의 가족분들을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진우의 유창한 영어에 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어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눈빛에서 약간의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죠. 카페에서의 대화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배경과 일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고 가족들은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진우가 고아가 아니고 부모님을 사고로 일찍 여의고 혼자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진우가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의 놀라움은 절정에 달했죠. 60평대의 넓은 평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 그리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아버지의 질문에 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첫 집을 샀고 제 노력으로 지금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은행 대출도 일부 있지만요. 이 말을 듣자 가족들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죠.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그날 저녁 진우가 준비한 정갈한 한식을 먹으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문화, 그리고 진우와 제 미래에 대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점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서울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에 할머니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고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에 온 가족이 넋을 잃었죠. 특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혁신적인 건축물이 한국에 있을 줄이야 정말 놀랍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죠.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체험하면서 가족들의 인식은 더욱 빠르게 변해갔어요. 5G 네트워크의 빠른 속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에 동생 마이클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누나, 여기 진짜 미래도시 같아. 한국 음식을 경험하는 것도 가족들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김치도 어느새 식사 때마다 찾게 되었고 삼겹살과 한국 소주의 맛에 아버지는 완전히 반해버리셨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지? 저는 가족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의심과 걱정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호기심과 존중의 눈빛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어요. 한강이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가족들과 진우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제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네가 한국과 진우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할머니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아주셨죠. 한국 여행이 며칠 남지 않았을 무렵 가족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날로 깊어져 갔어요. 하루는 진우가 우리를 북한산으로 데려갔을 때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죠. 도심 한가운데 산이 있다고? 하지만 등산로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진우는 최근 전 세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꼭 하는 코스 중에 하나가 등산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희가 등산하러 갔을 때도 산을 오르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을 볼 수 있었죠. 울창한 숲과 웅장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북한산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서 우리는 서울의 전경이 점점 넓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기와 지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은 듯한 산의 모습에 아버지는 깊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도시와 자연이 가까이 있다니 정말 놀랍구나. 등산하는 동안 우리는 한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열정을 직접 목격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열심히 산을 오르는 모습에 어머니는 감탄을 금치 못하셨죠.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구나. 이런 멋진 산이 도시 가까이 있다니 정말 부럽네요. 숨이 가쁘고 다리가 아팠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 장관에 우리 모두 넋을 잃고 말았죠. 동생 마이클은 연신 사진을 찍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누나, 이거 완전 대박이야. 우리 집 근처에도 이런 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상에 뛰어난 경치를 뒤로하고 산을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거의 다 내려왔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위에서 미끄러진 어머니가 발목을 살짝 삐신 거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진우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근처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외국인이라 의사소통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진우가 통역을 해주겠다고 나서주었고 접수 창구의 직원도 매우 친절했어요. 놀랍게도 그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안내해 주었죠. 한국 병원들이 국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큰 병원들은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죠. 진우의 설명에 우리 모두 감탄했어요. 접수부터 진료,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셨고 모르는 부분은 진우가 통역을 해주었죠. 덕분에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부상은 가벼운 염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사고 덕분에 우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빠른 진료와 정확한 진단, 저렴한 비용, 그리고 따뜻한 배려가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레이첼, 이제 내가 한국에 살겠다고 해도 걱정이 안 되겠구나. 병원을 나와 귀가하는 길에 어머니가 안경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산에서 넘어지면서 안경을 떨어뜨렸는데 그때 안경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진우는 다행히 근처에 안경점이 있다며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머니는 노안의 난시가 심하셨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맞는 안경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미국도 안경을 맞추는데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싼데 한국에서는 더 오래 걸리고 비싸지 않겠냐며 걱정하셨습니다. 진우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안경점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고급 장비로 정밀하게 시력을 측정하고 첨단 기술로 렌즈를 깎아 20분 만에 새 안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비용은 미국의 반값도 안 되게 저렴했죠. 어머니가 새 안경을 쓰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여보, 이렇게 빨리 안경을 만들 수 있다니 믿어지나요? 그것도 이렇게 좋은 품질로. 어머니의 감탄에 안경점 직원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죠. 그날 저녁, 진우가 자신의 대학 친구가 운영하는 유명 피부과로 우리를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모두 조금 어색해했지만 친절한 직원들의 안내로 금세 편안해졌죠. 어머니와 저는 간단한 피부 관리를 받아봤는데 그 효과가 놀라웠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피부가 눈에 띄게 밝아지고 탄력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는 거울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죠. 이래서 K-뷰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구나. 정말 대단해.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가족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편견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기술력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레이첼, 네가 한국에 대해 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닫는구나. 이곳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죠. 여기 와보니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겠어. 우리가 미안하구나.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까지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값진 경험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우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저는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여행의 여운에 젖어 있었죠. 그러다 점차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일상의 주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레이첼, 네가 한국에 대해 처음 말했을 때 무시했던 것이 후회가 되는구나. 미국이 한국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도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더라고요. 한국의 가족 문화가 정말 아름답더구나.
그리고 그들의 예의범절, 어르신을 공경하는 모습들이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 같아. 이런 가족들의 변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진우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죠. 우리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레이첼,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결혼해 주시겠어요? 순간 제 마음은 터질 듯이 기뻤어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우리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 소식을 들은 제 가족들의 반응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부모님은 진우를 아들처럼 반겨주셨죠. 진우의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그를 키워주신 작은아버지 부부가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과 진우의 작은아버지 부부가 화상통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미 우리가 하나의 큰 가족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소박하지만 양국의 문화를 모두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계획했죠. 준비 과정에서 가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더 가까워졌어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먼저 한복을 입었는데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죠. 거울 속 한복 입은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로 갈아입었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될 줄이야. 그것도 이 먼 나라에서. 결혼식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었거든요. 양가 가족들이 함께 노력해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진우와 함께 입장하자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이 모든 과정이 꿈만 같았어요. 서로의 맹세를 나누는 순간 저는 진우의 눈에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볼 수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우의 말에 저도 똑같은 마음을 전했죠. 결혼식이 끝나고 진우의 작은 어머니가 저에게 반지를 선물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건 진우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거란다. 이제 네가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는 의미로 주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피로연에서는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이 어우러진 뷔페가 준비되었고 하객들은 두 나라의 음식을 즐기며 대화를 나눴어요. 문화의 벽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순간이었죠. 이날 저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느꼈습니다. 국적도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결혼식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저희는 진우의 강남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정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설렜죠. 서울의 편리한 생활은 정말 놀라웠어요. 24시간 편의점, 빠른 배달 서비스, 특히 쿠팡의 새벽 배송은 정말 놀라웠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까지. 미국에서의 삶과는 확연히 달랐죠. 제 직업적인 삶도 새롭게 시작됐어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객원교수로 활동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열정 넘치는 한국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런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배움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 있었죠. 그들의 성실함과 예의 바른 태도에 매번 감동했어요. 한편 진우는 작은 IT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경영 지식을 조언해주면서 조금씩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했죠. 진우의 기술력과 제 경영 노하우가 만나 시너지를 내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결혼이 단순한 연인 사이의 결합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물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죠. 하지만 진우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웃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실력이 늘어갔어요. 특히 한식 요리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도 늘었죠. 김치찌개를 처음 성공했을 때의 그 뿌듯함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의 정문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죠. 김장철에 함께 김치를 담그고 명절에는 서로의 집을 방문하며 음식을 나누는 문화 등의 경험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 가득한 표정이셨지만 방문할 때마다 한국 생활에 더욱 매료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특히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하셨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건강보험 체계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어느 날 부모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서울에서 살면 어떨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진지한 논의로 발전하더라고요. 한국의 활기찬 실버 문화와 노인 복지시설에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은퇴 후 한국 이주 계획을 돕기 위해 진우와 함께 여러 가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점차 저희는 단순히 한국에 사는 외국인 부부가 아닌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울대에서 강의하면서 미국 문화를 소개하고 진우의 회사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는 등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양국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죠. 이제 저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한국 이주를 돕는 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양국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키워나갈지 고민하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걱정되기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더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저희의 한국에서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자 발견의 연속이지만 진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이 두 나라, 두 문화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레이첼 교수의 사연 어떠셨나요? 미국 상류층의 유대계 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미국 우월주의로 살았던 그녀가 한국 남자 진우를 만나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고 그 매력에 푹 빠져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러브 스토리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레이첼 교수의 한국에서의 삶과 진우,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 또한 한국으로의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그녀의 부모님까지 그들의 도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댓글로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사연으로 전하는 옹기, 감동뚝배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늘 따뜻한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